코너 또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또 재밌는 얘기죠? 야, 국정감사 너무 재밌죠. 준비해놨습니다. 아, 준비. 어떤 준비를? 많이 저는 준비했어요. 진짜 제가 국정감사를 보면서 네네. 제가 사실은 KBS 국정감사 날 다 봤거든요. 네. 아 보면서 진짜 그런 거 있죠. TV 화면에 있는데 막 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화면에 있는 사람한테 욕하는. 욕하고 막 말도 제가 너무 진짜 화가 오늘 나서. 반박하려고 반박자를 아, 좋습니다. 아, KBS 1타 강사 또 윤성구 우리 사무처장님이 박장범 씨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 주장을 네. 보면서 국정감사는 반드시 위증죄가 있어야 됩니다. 위중죄. 이게 다들 모르시겠지만 국정감사에 앉아 있는 기관 증인들은 네네. 이제 거기에 따른 위증죄를 묻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요?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의견이라고 하면서 발언하기 때문에 저런 식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선선하지 않나요 시작 전에? 네, 선선한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처벌이 네, 어렵다. 처벌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막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맨날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뭐 고발도 별로 안 되고 국감에서는 거의 없고 인사청문 때는 때는 해요. 이제, 네, 하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막 강화하겠다고 지금 맞아요. 그 민주당이 물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결산감사랑 국정감사 때는 사실상 위증죄를 물은 그 증인들 말고는 기관장들한테는 물은 적이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한 명씩 빌런을 좀 정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다루는데 오늘은 이제 박장범 우리 파우치 선생님 참 그 면도 두껍습니다. 네. 아직도 KBS에서 KBS를 갉아먹으면서 망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 AI로 자기 이제 캐릭터 만들어서 그 하는 거 왜 그러는지 너무 창피한데 뭐 그걸 포함해서 박장범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장면들 보겠습니다. KBS는 재난방송 주관사죠. 맞습니다. 이 영상 기자들이 재난 사고 현장에서 가중한 노동과 안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박민 사장 때부터 한시 계약직 효율화로 파견직 인력이 50% 감축했고, 그래서 지역국의 촬영 보조 인력이 해고됐어요. 그리고 재난방송의 최전선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다라는 게 영상 기자 협회의 주장인데 내용 보고 받으셨죠? 네, 일괄적으로 그 촬영 보조 인력을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인 1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어기고 있는 겁니다. 서서히 복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서히 복구합니까? 몇 명인데 그걸 서서히 복구합니까? 몇 명씩 그러다가 계속해서 증언하고 SPC처럼 현장에서 사고라도 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 겁니까? KBS도? 네, KBS도 예외는 아니에요. 적용되죠. 그런데 지금 서서히 천천히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재난 취재 현장에서 우리 아니 재난 취재원들, 취재 현장에서 1인이 촬영 장비 들고 직원들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조치 취하고 어떻게 있고요. 보호하고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지금 영상 기자들은 그 위험으로부터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하백들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에 다 감면시키고 그것이 지금 KBS의 현 주소인데 저기 김영관 사무처장님 네. 그거 내용 알고 계세요? 박미통이가 그동안 얼마나 허술하게 그 사업계획서 1년마다 사업계획서 준수하고 있는지 보고 봤잖아요. 네. 검토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이거. 예, 의원님, 2023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KBS랑 협의하고 방안을 협의가 아니에요. 마련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졌는지를 점검하시고요. 점차적으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박장범의 이 뭐라 그럴까요? 만행이라 그럴까요? 박장범의 이 뻔뻔함은 박민 때부터 봐야 되는데 네. 박민 때 이 한시 계약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했고 지역국 촬영 보조 인력을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그 오디오맨을 그렇죠. 쓴 거죠. 예, 그러니까 영상 기자들이 늘 취재를 나갈 때는 이제 장비가 무게가 상당하고 네네. 하기 때문에 이제 운전해 주시는 분, 네네. 그다음에 이제 오디오맨이라고 하는 이제 촬영 보조 인력, 예. 그다음에 촬영 기자 이렇게 세 명이서 이게 한 팀이다. 이게 단신 취재, 영상 취재할 때는 이렇게 가고요. 리포트를 할 때는 여기 취재 기자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네, 예. 넷이서 한 팀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박장범 입장에서는 뭐 박장범 이제 좀 이따가 욕을 할 거고 네. 예, 이거는 박장범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박민이 벌인 일이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본인이 모르는 걸 이제 한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KBS가 지속적으로 이제 정규 촬영 기자 인력이 줄다 보니까 오디오맨 수도 정원이 지속적으로 줄어서 네.
원래 박민 사장 들어오기 전까지는 현원 대비 70% 정도만 오디오맨이 있었어요. 아, 이미 부족했군요. 예, 근데 이제 영상 기자들은 내근 다 한꺼번에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한정하고 그리고 내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직무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박민 사장 들어와가지고 이제 박민 사장은 이제 신문사 출신이기 때문에 몰라 이런 걸. 그래서 일괄적으로 50% 감축하라고 해서 그냥 감축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두에 이게 저희 영상 나갈 때 말한 대로 특정 지역국 같은 경우는 촬영 기자가 셋 있고 오디오맨이 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촬영 보조 친구들이 오전 오후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촬영 기자 셋이 다 영상 취재를 커버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일괄적으로 줄여버리니까 한 명만 남게 된 거예요. 그 세 명이 다 현장 나가야 될 때. 나가야 될 상황이 생길 네.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회사가 얘기하는 건 그때 채용 그 일용 그 임시 사역을 쓰면 된다. 뭐 아르바이트를 쓰겠다라는 네. 거죠.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재난 재난 상황이라는데 재난이 터졌는데 세 재난 명이 다 방송하실 나가는데 분 네. 해가지고 갑자기 누구한테 알바 전화해서 통해서. 아 지금 저기 산에 불이 나가지고 좀 번지고 있는데 고깃집 우리 좀 알바 도와줄 수 땜빵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아, 사실은 이 정말. 문제는 안전 문제랑 직결이 되는 게 그러니까요. 영상 기자들이 늘 취재 나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건 아니고 김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 현장에 취재를 많이 나가는데 재난 주간 방송사인데 재난을 취재하는 영상 기자한테 재난 그 취재할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이 없다는 건 그만큼 취약하거든요. 그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상 기자님께 파인더만 보고 있다 보면은 주변 상황이나 이런 어, 거 모를 그렇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교육받을 때 뷰파인더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감는 게 아니라 뜨고 있으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아. 이쪽을 봐야 된다. 아 영상 기자 출신이시다. 예, 근데 이게 KBS.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오디오맨들은 주로 오른쪽을 봐줘요.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서 뭐가 날라온 거 카메라에 모르니까. 가려져. 그렇죠. 근데 이게 없으면 그래서 KBS 같은 경우는 화재 때 나무가 불나는 나무가 쓰러져서 영상 기자가 다칠 뻔한 적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집회 현장에서 집단 린치를 당해가지고 뇌진탕 걸린 사례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런 거를 노사협의회 때 꾸준히 얘기했고 회사는 분명히 합의를 했거든요. 하겠다고. 근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게 예. 문제인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적 내려고 현장 상황 모르고 그냥 무조건 줄이고 노동조합에서 문제 제기하면 노조 말 듣기 싫어서 또 약간 고집 피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재난 벌어지고 이러면은 재난 방송으로서 역할도 못 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냥 모르면 알아보겠다 이러면 되는데 네.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니 그래가지고 엄청 웃겼던 게 첫 박민 때 노사협의회 때 저희 지역 부본부장께서 화가 많이 나셔서 지역의 전수조사를 노동조합이 했어요. 네. 그랬더니 특정 지역국에 지금 촬영 기자 셋이고 오디오맨 한 명인데 이거 아니야라고 박민한테 물어봤더니 박민이 당황했어요.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 중간에 이제 이런 걸 입안하는 경영진도 문제인 거죠. 사장만 문제는 아니고 경영진도 문제고요. 그냥 너희가 얘기하는 건 안 들어. 약간 이 생각, 이 고집을 버려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 때 또 워낙 노동조합에 대한 이 그러니까. 악마가 심해서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장범 씨로 좀 이제 더 포커스를 맞춰 보면 네. 박장범 씨 이제 9시 뉴스 진행하면서 윤석열 띄우기에 진심으로 또 임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그 보기 싫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보도 공정성을 훼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스스로 리포트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주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황정화 의원. 황정화 의원 먼저 봅니까? 황정화 의원부터 먼저 봅니까? 네네네. 이주희 의원부터 먼저 돼 있는. 이주희 이주희 의원부터 이주희 의원이 이제 오세훈 내곡동 보도에 대한 그 박장범의 폄훼 여기에 대해서 그 보도의 당사자인 송명희 기자, 송명희 기자님을 불러서 이제 또 진술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KBS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 내곡동 처가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단시일 내에 진실 규명이 어려운 사안을 선거 기간에 보도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 사장은 그 보도를 공정성 훼손 사례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널리즘을 훼손한 심각한 사례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이 보도한 기자들 2명, KBS 그리고 당시 책임자 3명까지 모두 고발했어요. 이 고발에 대한 KBS의 공식적인 입장, KBS 법무실이 써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은 오 후보의 도덕성과도 직결되어 있는 점, 실제 오 후보는 내곡동 땅 관련 의혹에 대해서 수차례 말을 바꾼 사실이 있는 점,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 고발권을 남용하는 처사다.
사장님, 국민의힘 고발에 대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검찰 불기소 이후에도 이런 워딩이 있어요. 진술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오 후보가 측량 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널리즘에 충실했던 기자와 그 보도를 어떻게 박장범 사장이 2년이 지나서 하루아침에 허위 왜곡 보도, 불공정 편파 기자라고 공개적으로 낙인을 찍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기자들의 어떤 반론이나 해명도 받지 않았다고 들었고요. 얼굴까지 일방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송명희 참고인, 박장범 앵커가 한 공정성 훼손 보도 당사자시죠? 맞습니다. 배신감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박장범 사장, 당시 앵커께서 제 얼굴을 영상에 띄워놓고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했다고 느낍니다. 사장님, 앵커 리포트 통상 누가 원고습니까? 멘트는 제가 씁니다. 멘트 직접 앵커 쓰십니까? 멘트는 제가 씁니다. 네. 그러면 공정성 훼손 사례 앵커 리포트도 본인이 직접 쓰셨습니까? 원고는 제가 안 썼습니다. 원고 전체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송명희 기자님, 앵커 리포트 나가고 이틀 뒤에 사내 게시판에 글 올리셨죠? 제목이 모 부장의 지시를 거부합니다. 누굽니까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박장범 앵커 아니라 모 부장이 리포트 썼다는 겁니까? 네, 당시에 통합뉴스룸 소속이 아닌 시사제작국에 있는 박모 부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름 어떻게 되시죠? 박순서 부장이고요. 지금 KBS 심의실장이십니다. 증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멘트를 제가 썼다고 했습니다. 앵커 통상 이제 리포트요. 앵커 멘트와 리포트는 좀 분리돼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뭘 썼다는 겁니까? 멘트를 썼다는 겁니까? 리포트를 썼다는 겁니까? 자, 송명희 참고인, 네, 앵커 멘트를 통으로 보도한 게 앵커 리포트 아닌가요? 지금 이번처럼? 맞습니다. 네, 박정원 사장님 지금 말장난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보아도 멘트와 리포트가 분리되지 않은 통으로 된 리포트입니다. 이 점 분명히 확인하고요. 지금도 당시 앵커 리포트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1심 법원 판결 나온 부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장님 기자 생활 30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박 사장님 진술 모습 보니까 저널리즘 수준 정말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명품백을 파우치라고 하신 이유도 짐작됩니다. 더불어 KBS 현 상황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 오세훈 내곡동 보도 송명희 기자가 이제 하신 걸로 저희는 이제 파악이 되는데 KBS 이제 이 보도가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서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법 일단은 위반으로 고발했어요. 네.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증인들의 이제 진술 등으로 봤을 때 실제로 오세훈이 내곡동에 갔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불기소 처분한다라고 그러니까 불기소 이유서에 그 현장에 갔었던 걸로 보인다 이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습니다. 요거 그래서 오늘 갖고 온 네. 거예요. 이거는 검찰청에서 나온 그 당시 브리핑 자료예요. 네네네.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오 후보가 측량 현장에 안 갔다라는 후보자 토론의 발언과 관련하여 네. 오 후보자가 위 토론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것은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포에 해당되기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나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자꾸 이거 관련해서 자기가 안 갔다라고 증명받았다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거법 당시 토론회에서 자기가 안 간 거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인 거지. 여기 보면 갔더라도 그러니까 설령 갔더라도 안 갔다라고 얘기했으면 이거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검찰 판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검찰이 당시에 안 갔다는 얘기는 아니다. 안 갔다는 얘기 안 갔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 허위 사실은 아니다. 말하는 방식 그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로 이 보기가 요건에 어렵다. 해당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검찰에서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이 조사했을 때 네네. 아까 말한 대로 6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그 나온 거 보면은 여기 딱 하나요. 그냥 요점을 얘기하면 취재는 충실했어. 네. 그리고 취재진한테 얘기한 그 인터뷰이나 제보자들 다 신빙성 있어. 일관되게 진술해. 예, 예. 단 오세훈과 관련한 사람들의 주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이 당시에 거기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그래서 상당히 이 보도가 진실로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까지 돼서 그러니까 정당한 보도였다라는 판단이죠. 법적인 판단이죠. 검찰에서 내린. 근데 그렇죠. 저게 예. 진짜 너무 웃긴 게 저 당시에 전날이 언제냐면 박민 사장이 들어오고 난 날이에요. 9시 뉴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기억납니다. 그때 보면은 인사가 이미 나지도 않은 상태예요. 네. 근데 박장범만 앵커가 딱 돼가지고 앵커는 사실
인사가 뭐 나고를 떠나서 그 앵커 본인이 이제 그때 제작 일부 소속이었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예, 예. 업무 지정으로 앵커를 하게 되는데 예. 문제는 이 기사를 내부적으로 사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송명희 선배가 네. 주장하는 거는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내용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뭐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김도원 선배도 계시지만 보도본부의 취재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발제 그리고 부장 결제 네. 그러고 출고된단 말이에요. 네. 누군가 기사를 쓰고 그걸 누군가 수정해서 최종 확정하는 걸 이제 출고라고 하는 건데 네. 그 그런 과정이 내용들이 없다는 없어요. 거야. 그래서 지금 저거 이제 나중에 국정감사 원본을 쭉 보시면 누군가 언급이 돼요. 예. 근데 그분은 실제 그 당시에 9시 뉴스 팀 소속도 아니고 예. 그리고 9시 뉴스를 다루는 보도국 소속도 아니신 네. 모 부장님께서 네네. 작성을 하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박장범 사장 들어와서 영전을 해가지고 가셨죠. 아까 심의실장 됐다고. 예, 그래서 예. 박장범 사장이 자기가 썼다 앵커 멘트는 자기가 썼다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앵커 멘트 붙고 리포트가 나오는 정상적인 리포트가 아니에요. 앵커 리포트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언급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정말 슬프지만 박장범 사장은 그 길이의 리포트 작성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런 그 그러니까 쓸 영향이 안 보도국에 된다. 있지도 않은 사람이 그 박민의 명을 받아서 누군가 써준 거를 읽은 박장범 것 가서 그냥 읽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 보도국 시스템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 네.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이 내곡동 관련 보도 말고 김만배 녹취록 보도 관련해서는 더 웃깁니다. 네네. 좋습니다. 김만배 웃긴 녹취록까지 거 없죠. 이어갈까요? 네네. 황정아 의원 질의. 박장범 사장 지난 9월 법원이 뉴스타파의 윤석열 대장동 개입 의혹 녹취록 인용 보도 KBS 과징금을 취소 판결했고 확정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심의 규정상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단정하기 어렵다. 김만배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관계 및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후보 측의 반박 입장도 소개했다. 방송이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경우에 해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불공정 보도도 아니고 류일임 전 방심위원장이 말도 안 되는 제재를 가했다는 게 법원 판결의 주된 요지였습니다. 박장범은 앵커 자리에서 해당 보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도 공정성을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칭하면서 불을 붙였습니다. 낙하산 박민, 그리고 파우치 박이 원팀이 돼서 윤석열, 김건희의 언론 탄압에 구역한 것입니다. KBS 구성원이 직접 나서서 KBS 보도의 신뢰성을 공격하고 파괴한 이유가 뭡니까? 본인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만배 녹취록 보도는 박민 사장 취임 전에도 이미 짜집기 편집이 드러나서 이 방송 보도 직후에 스스로 KBS가 한 차례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한 전력이 있는 방송입니다. 이번 법원 판결은 과징금이 잘못됐다는 판결이고 저희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거나 혹은 이슈가 생겼던 보도에 대해서 선거 직전에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의견을 표명한 겁니다. 이거 외에도 또 하나 있는데 박장범 사장 파우치에 버금가는 아천 멘트 있습니다. 대왕고래. 대왕고래인지 대왕구란지 모르겠는데 산유국의 꿈이라는 트로피를 달아준 거 있죠. 지난해 앵커 멘트와 함께 대왕고래에 대해서 열 꼭지를 할애했어요. 이제 실제 석유 생산 시점을 전망. 좀 웃긴 거는 저 한 가지 좀 보면서 재밌는 장면이 예예. 사실 이런 질의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럼 원래 사장은 국정감사 나가기 전에 강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질문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예예. 근데 이거를 요번에 안 했어요. 음. 왜냐하면은 뭐 여기는 다 아시겠지만 박장범이 저 국정감사 바로 하루 전까지 예. 불가리아를 갔다 왔어요. 그 생명 연장의 꿈 메치니코프에 불가리아 가서도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놀란 거예요. 강독을 안 한 거. 예. 그러더니 사실은 저 국정감사 오후 때는 자기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부사장이 대신하면 안 되냐라고 그랬죠. 최민희 의원실에다 요청을 했는데 까인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숙지가 안 돼서 예. 이런 진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뒤에 있는 전략실장이 문서를 줍니다. 네. 그럼 그걸 이제 힐끔힐끔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예.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아니, 무슨 배짱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냥 자기가 앵커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기가 대응하면 된다라는 이상한 자신감이 있어요. 아니 능력에 비해서 그 욕심이 많고 능력에 비해서 자신감이 너무 많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본인이 아까 앞서서 이주 의원 질의에 내가 앵커 앤 리포트를 다 작성했다라고 했다가 앵커 뭐 작성했다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판결문이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KBS가 인용 보도를 해서
류일인 방심위가 이제 과태료를 때렸지 네. 않겠습니까? 과징금을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심위가 과징금을 때리고 방통위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K에서 부당하다라고 해서 처분 취소 소송을 박민 때 낸 거예요. 왜 예. 그러냐면은 이제 과징금을 받게 되면은 재승인의 영향을 받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내고 싶지 않았지만 낸 거죠. 네, 억지로 낸 억지로 거죠. 냈어요. 근데 이게 사장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피청구인 그러니까 원고가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박장범이 돼요. 예. 그럼 보세요. 박장범은 이 보도가 잘못된 보도라고 지가 기사를 써서 앵커 멘트를 한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하면. 그렇죠.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거 올바른 보도였으니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자기 이름으로 지금 소송을 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승소를. 이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라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으면 본인 그 기사가 정당했고 본인은 저런 질의에 답할 때 내 기사는 떳떳했다라고 하면 그럼 이거 과징금 내야지. 그거를 포기해야지. 그렇죠. 이거 소송을 취하고 그렇죠. 아, 나는 이 기사가 잘못됐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생각해. 밝히고 네. 당당하게. 근데 그거 할 정도의 정신머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자기 이름을 내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거 과징금 이거 정당한 보도라고. 예, 예. 그래서 아까도 황정화 의원이 얘기하시지만 여기 판결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건 방송이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딱 나와요. MBC도 그 관련 보도해서 뭐 앞에 톱으로 내곡제했다고 맨날 비판하고 막 하는데 그것도 법원에 가서 공정치 않다라고 볼 수 없다. 네네. 라는 판단들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송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이겼는지도 아마 모를 거다. 본인이 원고인데도.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KBS 문제와 관련해서 KBS 이 사업장의 문제와 관련해서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오늘 박장범에만 집중해서 본다면 정말 정신 없는 분이고 자기 능력에 비해서 너무 지금 중요한 자리를 맡고 계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려오셔야 되고 지금 경영 문제에 대해 KBS의 경영 문제 지금 굉장히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 사람이 박민에 비해서도 네. 경영 능력도 더 떨어져요? 얼척이 없다. 아, 박민보다도 박민보다 떨어져요? 네. 그래서 대단한데? 아마 이제 KBS 본부 성명을 이제 최근에 거를 찾아보시면 예. 과거에 박민도 저희가 막 경영 능력 없다 비판했는데 비판했지만 이분 지금 박장범 사장 지금 그 1년 됐거든요. 예. 처참합니다. 아, 처참하다. 제가 진짜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아, 수신료도 지금 정상화가 된 상태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참합니다. 처참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불가리아를 1등석 타고 갔다 옵니다. 1등석? 네. 1등석 진짜 비싼데. 1등석이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비즈니스?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알겠습니다. 뭐 제가 비즈니스 알기로 아니면 비즈니스 1등석. 아니면 안 탔다는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 아니면 1등석. 제가 알기로는 비용을 꽤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방송사 이 KBS 사장으로 있는 한 시청자들이 신뢰하고 KBS를 보겠습니까? 그럼 경영 실적은 경영 능력 더하기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어서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경영의 지금 가장 큰 짐이에요. 그럼요. KBS에. 리스크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제가 국정감사 때 이정원 의원께서 10월 23일이 무슨 날인지 아냐? 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날이 수신료 분리 그러니까 합산 고지가 통합징수가 이제 다시 된 날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걸 몰라 또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 거기 쇼츠의 댓글이 다 뭐냐면 박장범 조그마한 파우치 박장범이 물러나지 않는 한 자기는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KBS가 윤석열이 파괴해놓은 법도 다시 원상복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이 어려운 거는 사장 리스크가 제일 커요.